마숑의 세상 답사기. 아니 나는 이현희 대표님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신이 나 그냥. 예전에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북극성에서 우리가 같이 강의를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북성이 이제 다다 아카데미 처음 런칭할 때 되게 크게 했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들을 다 모았어요. 뭐 아기공님, 뭐 나, 뭐 이런 분들, 이현준 대표님 모시고 막 성선하게 이제 그때 왔던 것 같고 북극성에서 강의를 할 때 다 오셨었어요. 유명하신 분 다 와가지고 그때 뵙고 강의하는데 그 이제 북극성주님이 참 멋진 분이야. 우리한테 접대를 했잖아. 감사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쇼를 보여주는 술집은 처음 가봤네. 이게 뭐 단란주를 눈사람이 게 아니라 이게 가족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막 마술쇼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그래서 나 깜짝 강남에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펜트하우스에서. 야, 경매 얘기한다면서요. 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친하게 되면은 그런 또 새로운 경험들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할 때 있어서 경매 공부가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공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가 아마 가장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A부터 Z까지 그냥 순서대로 해놨는데 여기 제가 맨 앞 페이지를 보면요. 경매 실력 자가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10개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서 해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요? 네. 일단 한번 10개 문항인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정도 맞출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는 비공개 입찰합니까? 비공개로 하죠. 네. 예전에는요. 약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 집에 입찰하지 마, 막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입찰표를 어느 집에 넣는지를 아무도 뭐 알 수 없게 딱 밀봉을 해서 그렇죠. 입찰함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이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경매로 할 수 있는 게 많네. 모든 부동산이 나오고 부동산 말고 동산들도 있어요. 뭐 차나 뭐 기계, 배, 고깃배 낙찰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낚싯배 이런 거 낙찰 받으신 분들. 그 예전에 유명 정치인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전두환 그분들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낙찰 받아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세월호의 쌍둥이 배. 오화만화호 걔도 나왔어요. 근데 아주 헐값에 낙찰이 됐고 고철을 사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철가도 사도 싼 거지. 그런 거죠. 부품 많은데 쓰는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됐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된다며요. 뭐 그런 것들. 원래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낙찰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갖고 싶으시다면 경매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공부하면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니까. 맞잖아요. 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고가 낙찰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고가 낙찰이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높다고 해서 고가 낙찰이 아니에요. 감정가가 시세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낙찰된 사례들을 보면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감정가 자체가 시세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6개월 전에 감정했던 거니까 연말에 오른 시세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걔는 고가 낙찰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시세 조사를 잘못하면은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금액을 써서 고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웃긴 거는 영 하나 더 쓰는 분들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영 하나 더 써갖고 얘를 2억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20억을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낙찰이 되죠. 그러면 보통 입찰금 포기하고 그냥 날리는 보증금 날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입찰 보증금 다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되고 법원은 그 돈을 이제 모아서 다음 낙찰될 때 다 채권자한테 배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갔을 텐데 빚장이를 도와주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신 빚을 갚아주게 되는 웃을 일이 아닌데 옛다 가끔 옛다 가다가 못했어라. 가끔 불허가가 예, 나는 신청을 경우도 해서. 있는데 예. 근데 영화나 덧쳐서 불허가 나는 경우는 저는 그건 볼 없었어. 수가 없어요. 예, 실수니까. 잘못 너무 남들이 보기에 너무 큰 잘못이라 네. 다른 잘못을 눈에 안 띄는 네. 잘못을 하면 어떻게 살살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정한다. 부동산 가격은 입찰자가 정하죠. 예, 틀린 거죠. 예, 네. 결국 이제 감정가만 정합니다. 감정가는, 감정가를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네. 법원에서 감정가를 정할 때는 공인된 감정평가 회사에 의뢰를 해요. 그럼 맞아요. 감정평가사가 가서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감정 가격을 올리고 그 가격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 평가사 기간이 나라에 딱 정해져 있고 더 많이 만들어 주지도 않더라고. 규정이 있어 갖고 1년에 딱 2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그래서 감정 평가사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거의 국가 고시거든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평가 하면은 경매할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감정평가사 하시는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 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일도 해야 되고 예. 감정. 그러니까 제 주변에 경매 잘하시는 분 중에 감정 평가사들도 꽤 많고. 사실 감정평가사 너무 유리하죠. 감정 평가사. 내가 많이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 더 있잖아. 답안지가 있잖아요 손에.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업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뭐 그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나 이런 앱 개발하신 분들이 다 네. 감정 평가사 출신들이시잖아요. 예. 확실히 유리하죠. 예,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또 직업 팁도 있네. 부동산 경매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1년에 딱 하루만 참여할 수 있다. 아니죠. 예. 네. 매일매일 법원이 열리고요. 네. 예. 원래 법원은 문 닫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문을 딱 닫으니까 음. 완전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확 밀려갖고 다 한두 개 법원이 아니라 막 다 밀렸잖아요. 지금 다시 오픈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 그동안 밀렸던 거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물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이 예. 없어요. 왜 물건이 안 나오지? 시장을 좀 풀어주면 물건이 이게 막힌 경매는 원래 누군가 이제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있고요.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가 있어서 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서 채권자가 다시 채권을 회수하는 그렇죠, 그렇죠. 장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적법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고 정보도 다 오픈하는 그런 아주 경제의 순기간을 하는 건데 이게 뭐가 계속 정체가 돼요. 뭐가 계속 막혀. 그래서 경매 물건이요.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안 나와요? 좋은 게 안 나와요? 좋은 것도 진짜 안 나오고요. 아예 안 나온다. 수적으로. 네, 수적으로 많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끔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뭐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경매를 통하면 이 집이 다시 일반적인 집이 되고 싹 터니까 네, 싹 깔끔해. 빚 다 털고 깔끔하게 해주는 다시 거니까. 이제 문제 없는 빚을 다 정리해주고 개가 천선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또 안 나오니까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좀 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저금리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딴 데서 빌려와가지고 그냥 메꾸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네, 경매 어떻게든. 나가는 거든. 왜냐면 P2P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사채하면 되게 비쌌잖아요. 몇십 프로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요. 다 개인 대부업체가 끼는 물건들이에요. 아니, 한 자릿수야. 그럼 옛날에 맞아요. 그냥 엄청 싸요. 일반적인 금리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되게 우려되는 게 더 커질 거예요. 하금융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원래는 호미를 막을 거를 무슨 짓을 해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지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그 P2P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계속 뭐 차를 뛰고 왔다가 출장하고 또 도장증도 많잖아 또. 저는 P2P에 투자를 해봤거든요. 개인 질권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결국은 계속 이자를 잘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친구 너무 바빠가지고 예전엔 내가 바빠서 내가 걔랑 밥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요즘 밥 먹자 그러면은 형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막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P2P 시장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P2P 말고도 개인 사금융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엄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돈 놀 때가 뭐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돈들은 많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를 못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도 지금 또 불안불안하잖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금융. 그래서 경매 나오는 물건들이 옛날에는 근저당이 다 금융권이었어요. 금융권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그냥 대부업체나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근저당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상한 전세권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500만 원짜리 전세권들. 다 그냥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왜 전세권이 500만 원이지? 되게 이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그냥 대부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개인이지만. 그럼 500만 원 꽂은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근저당은 해놓고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 전세권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들어오면 괜히 골치 아프니까. 오케이. 또 이중으로 방패를 이중으로. 예. 근저당을 하고. 지금 경매 나오는 물건들은 다 그런 모양새예요. 결국은 사금융에서 다 경매를 넣게 되는 거고요. 그 동안에 채무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또 임차인들도 피해 보겠네. 또 그러네요. 또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는데 뭐 원래 빚을 한 1억만 졌는데 그거로 경매를 털 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2억까지 돼서 경매를 해도 또 채무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물건들은 또 제 얘기는 민차 매물로 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전세가 못 나오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전세가 주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네요. 어쨌든 답은 경매는 매일매일 합니다. 예. 주말은 쉽니다. 주말은 쉽니다.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달랐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가 뭐 오늘 어디서 하는가 보고 싶으면 경매 일정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짜에 하는 경매 일정이 따다닥 뜨니까 나 법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날짜의 경매가 어디서 하는지 체크하시고 가서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나 제일 재밌는 게 그거 있잖아요. 공유 지분자 그 우선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기껏 딱 낙찰됐는데 갑자기 뒤에서 딱 손 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현찰을 주고 바로 그냥 가지고 가시. 근데 그 보증금을 안 갖고 온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와, 막 이래요. 방청객 같아. 아무튼 되게 재밌는 그냥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으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장들 그래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렇게 삶이 지루하면 법원에 가서 한번 딱 바짝 긴장하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누가 또 그러는데 또 법원 식당 맛이 그렇게 맛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법원 식당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다고. 맛있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밥 드실 때 혼자 드시기 싫으면 그런 데 가서 뭐 구경하시고 밥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권리 분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는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이름에 써 있어. 말소 기준 권리라고 써 있네. 말차 기준 권리. 이건 넘어가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사는 집은 낙차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낙차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대항력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사는 집을 그러니까 임차인이 낙찰받는 거죠, 이건. 그 임차인이 사는 집.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사는 집을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죠. 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다 받아가면 내가 인수할 게 하나도 없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을 못 받아가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손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지. 그래도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금을 인수할 만큼을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차인이 과연 배당을 받아가는지 배당을 받아가는지 내 책임인지 저쪽 책임인지 그거 법리에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인수하는데도 그거 제외하고 나오면은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보증금이 한 1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의 가치가 1억 1,000이야. 그럼 내가 1,000만 원 낙찰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순위 입찰이 있어도 내가 이익이면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일종의 특수물건일 텐데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 아, 이것도 음.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요. 나름 네. 괜찮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어쨌든 1,000만 원 있으면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나갈 때 음. 그때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이런 분들 대출이 필요 없어요. 네, 또 다시 또 임차인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일 이런 분들이 또 증기업소 비용 또 서로 이사 가는 거 비용은 들잖아. 또. 맞아요. 예. 오죽하면은 그러고 예.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또 그동안 월세였으면 또 월세 또 안 내고 샀을 거 아니야. 또 그런 거지 뭐. 예. 그 예. 특히 이제 소액 네. 임차인들은 네. 재계약 엄청 잘해요. 맞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통해서 임차인과의 관계, 결국은 임대 사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이런 이해관계들 고민했을 때 경매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알아야 돼요. 맞아요. 임차인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줄 알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경매만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줄 알아. 막 안 나갈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진짜 임차인 분들이 더 열심히 볼 필요도 있다. 내가 남한테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맡겼다. 그러면 경매 아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 되게 좋은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경매 입찰자에게 물건의 권리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법원이 만드는 공적 서류는 너무 쉽지 않아요? 공시지가가 서류야 무슨. 그 등기부 등본을 뭐 법원에서 뭐 발급은 해주죠. 근데 전세권은 권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네요. 네, 맞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다 알 수 있다. 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이 일부러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특히 이제 임차인의 상황을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임차인이 그렇죠. 있는지, 얼마에 있는지, 이 사람이 확정일단 받았는지 이게 다 들어가 있고 특별히 입찰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서류는 중간에 뭔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찰 전에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매가 공부가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보면은 이 지역 시세, 임대차 관계, 뭐 그 임대차 시세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보고 하기는 그냥 임대차 시세는 그냥 네이버를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무튼 책상에 앉아서도 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네이버 시세를 봐도 좋지만 이게 네이버 시세가 또 이게 애매한 것도 특히 뭐냐면 그 진짜 가격. 네. 빌라 같은 경우 잘 몰라. 진짜 가격. 아파트는 맞아요. 그냥 보면 알지. 근데 맞아요. 아파트 말고 아파트가 좋은 게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제일 쉬운 게 다 보이니까. 시세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이잖아요. 빌라는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임차인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몰라.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권리 분석. 경매할 때 권리 분석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권리 분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권리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알 수 있다. 뭐 알 수 있죠. 등기부 등본 띄면 알 수 있고. 그렇죠? 등기부 등본 열람은 무료다. 이건 저기 뭐 엄격히 따지게 되면 완전 무료는 없는데 무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매 유료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 유료 사이트에다 돈 내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매하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요새 디스콘가 그 앱에 일부 등기가 무료로 올라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진짜 많이 좀 무료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문항 다 바꿀까 그러면요? 무료가 많다, 적다 이런 거지. 무료가 적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경매가 시작한 날을 알 수 있다. 뭐 좋네요. 그렇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전입신고, 쉽죠. 이사하기, 소득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증명서가 참 결혼할 땐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다 틀리면 재미없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사하시고 전입신고 하셔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죠. 이사를 하고 은근히 전입신고 안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계약상으로 그렇게 그쵸, 해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회에 나오신 분들.
전입신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바빴어.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유 다음번에 해야지. 그리고 미루다가 보면 한 달 후딱 가고 2달 가고.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젊으신 이제 막 사회에 나오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해야 돼, 무조건. 빨리. 하루 늦으면 안 돼. 하루 전날 해도 돼. 네, 맞아요. 전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일단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은 받으셔야죠. 전세권 설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권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음. 전세권은 예전에 대항력 뭐 이런 거가 없을 때 그때 꼭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네.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전세권을 꼭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근데 아무리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맞아요. 없으면 네. 소용이 없거든요. 네, 무슨 니까 뭐 권리의 순서가 있는 거니까. 네, 순서가 늦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또 이제 또 그게 또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어. 법무사 분들이 또 이렇게 수정하다 보니까. 또. 대출 받을 때 또 전세권 설정하라 그래요. 맞아. 네, 요새는 보증보험으로 많이 하지만 또 은행에서 요구하면 할 수밖에 네, 없죠. 또그 은행에서 간단하니까 또 이해관계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전세권은 선택이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실제 거래된 부동산 매매 가격을 뜻하는 단어는 너무 쉽잖아. 네. 입찰가.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뭐 실거래가는 아실 거고 호가는 말 그대로 이제 부르는 가격인 네, 거고요. 실거래가는 과거에 거래된 부동산 매매 가격이고요. 네. 호가는 중개사에서 올려놓은 가격을 우리가 호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개사에서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쫙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이 사실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 호가가 있고, 그것도 이제 거기는 이제 매도가 두 가지가 올라오는 있어. 것들이고 네. 매수 호가랑 좀 보통 갭이 있지. 맞아요. 그래서 막상 네. 싸다 해서 딱 가면은 네. 아이고 방금 팔렸네. 그거 없어. 그러니까 사게. 이거보다 조금 한 2천만 원만 더 내시면 그렇죠. 더 훨씬 좋은 거 있는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 호가랑 실거래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감정가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사들이 하는 것들. 거고. 예, 공공 가격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입찰가는 네. 우리가 입찰하는 가격인데 우리가 입찰하는 가격의 기준은 여기에 없고요. 어제 팔린 가격 기준입니다. 네. 입찰은 실거래가, 호가, 감정가 다 기준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실제 부동산 가격이 입찰가의 기준이 되죠. 알겠습니다. 경매 입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중 올바른 설명은 틀린 게 많다는 얘기네. 네. 되게 웃기다. 이 입찰표의 금액을 잘못 쓴 경우 화이트로 지운 후에 다시 써도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화이트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수정액 안 돼요? 네. 안 됩니까? 안 네, 알겠습니다. 예. 금액을 잘못 써서 제출해도 나중에 고칠 수 있다. 안 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공을 하나 더 붙이면 그냥 내야 된대요. 이게 큰일 나요, 진짜. 네. 아무튼 금액을 잘못 써서 제출해도 나중에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인도 입찰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명의자가 될 사람이거든요. 돈 낼 사람. 돈을 빌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이름 주인으로 이름이 올라갈 사람이 본인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못 올 경우, 그러니까 뭐 남편이 직장에 있어서 못 오면은 아내가 대신 갈 수도 있고, 자녀 대신에 부모님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대리인이 입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뭐 돈 받고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법에 걸리고요. 특별한 네.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대리인 자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 제부가 낙찰을 받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연락 오더라고요. 무슨 관계냐고. 법원에서 체크를 다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네요. 재밌네. 네,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위임장 있으면 대리인도 가능하다는 것들. 네. 뭐 애인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친구 뭐 생각보다 이거 알바하는 친구들 많아요. 알바 많아요. 10만 원씩 받고 네. 반나절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기다려봤자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씩 받고 그리고 사실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인들은 안 와. 저 같은 사람도 안 가. 안 가죠. 가면은 사람들이 와 빨숑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역작가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무조건 다 대리합니다. 네, 대리인들을 이용을 하시는 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좀 더 주셔도 되는데. 예, 근데
폐차례도 줘. 그냥 뭐 그쵸, 예, 그쵸. 어차피 소야 되니까 맞아요. 10만 원씩은 돼요. 그냥. 맞아요. 뭐 그 친구는 폐차례를 받을 수도 있어. 아, 다음에 또 가려고.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신분증이 없어도 낙찰받을 수 있나요? 신분증 있으셔야죠. 본인이 그러면 일하는 신분할 수 거를 있는 거 그러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정도면 여권. 여권 근데 그 세 개 다 없으면 못해요? 어떻게? 세개 다 없으면 임시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은 또 내게 아닐 수도 주민등록 등본?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아무튼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본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받을 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진짜 명의자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찰표 쓸 때 금액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글씨가 모호해서 그 글씨가 모호해서 이게 5자인지 6자인지 잘 모르게 쓴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이게 5자면 떨어지고 6자만 붙는 사람이 있다고 맞아요, 하면요. 맞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옆에서 이의 제기해서 그거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써 있지만 금액을 잘못 써서 제출하면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네. 명확하게 2번 써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예, 초등학교 글씨처럼 써야 돼. 네, 초등학교 글씨처럼 또박. 만약 잘못 쓰면 입찰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명도란 낙찰받은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다. 강제로가 틀렸죠. 그럼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잘 쫓아내야 명도는 점유자가 이 집에서 이사 나가게 하는 거는 맞는데요. 강제로 쫓아내는 거는 강제 집행이 강제로 쫓아내는 건 강제 집행이고 보통 명도는 대화로 네. 끝냅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집행하고는 좀 다르다. 네.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강제 집행인 거잖아요. 강제 집행을 하려면 그 사람이 강제 집행 당할 만한 그런 그렇죠. 명백하게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명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강제 집행하기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한 번에 딱 강제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명도는 이게 일단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보기에 이 점유자가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남의 소유물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을 때 강제 그렇죠.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네, 아무튼 명도는 그냥 대화로 잘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대화로 대부분 네, 다 잘 그냥 됩니다. 좋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법으로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요. 네, 법으로 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냥 이렇게 대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게 좀 인천이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거 명도를 일부러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있어요. 네. 한 번 엄청 사고가 났었죠. 네, 그 사건 사고의 빅 이슈였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서 이사비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 네, 컨스팅 그래서 받고. 전봇대에다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싼 전세. 그 전화하면은 이제 곧 여기 경매가 진행이 될 건데 2천만 원 싼 전세로 들어가 하시다가 명도 당하시면 그거 보증금 최소 그래요. 그쵸. 소액 임차인으로 소액임차인 받고 받을 수 있다라고서 플러스 알파로도 이사비 받고. 그런 브로커들이 네. 지금도 많나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참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50디기, 200디기 그런 거야 이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결국 그 이후의 사건 아세요? 그 사건 몰라요? 이후에 몰라요. 그 사건이 이제 그 장애인 그분이 분신 자살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 정확하게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사건이.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분이 그렇게 싼 전세로 계속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보증금을 배당 받으셨어요. 그래서 싼 전세가 너무 괜찮은 거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집에 2천만 원으로 전세를 살 수 있다니. 네네. 그래서 또 이제 들어가서 소액 임차인으로 신고하고 배당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채권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렇게 얘기가 막 되고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돈을 준 건 맞잖아요. 그 분신 자살을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억이 나네. 안 나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됐죠. 근데 사실 채권자들은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일이 있으리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선수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냥. 네, 선수니까 그래서 배당 이의 신청을 했던 걸 철회하고 결국은 유족들이 그 배당 받으셨어요. 자 받으면 뭐해? 그러니까 유족 배당 받으시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법원에 배당 이의 신청을 못했다고 해요. 무서워서.
아이고, 참 아이러니하고 진짜 넌센스한 참, 세상이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모님이 경멸을 못 하는 거지, 이제 겁이 나니까. 예, 그럴까봐. 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죠. 네. 네,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정말 지금 이슈라고 했을 정도로 네. 극히 드문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현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특수물건도 안 해.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했어요? 예. 머리 아파서. 그러니까. 왜냐면 애들도 많아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 맨날 뭐 사건 사고 있잖아요. 음. 자잘하게. 네. 근데 소송까지 하려니까 머리 음. 아파서. 그래서 안 해요. 네. 아니 저도 10여 년 전에 하다가 이게 성격이 좀 이상해지겠더라고요. 계속 그냥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낙찰을 받으면 나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곳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계속 공부는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런 하고 있는데. 점유자들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점유자가 특이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근데 멀쩡해요. 맞을 때까지 멀쩡하는데 갑자기 돌변 난데 그거 어떻게 이고. 예. 그럼 뭐 이제 법으로 합시다. 뭐. 그러니까 법으로 하기 싫어서. 맞아요. 예, 법으로 하기 싫어서. 그게 그러거든. 이제 한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한 10개 정도 하면 네. 한 2-3개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또 맞는 분들이 있으세요. 재밌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체질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매 공부는 낙찰을 받던 낙찰을 받지 않든지 간에 이렇게 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 너무 좋고 이건 브로드하게 아는 것들이고 이건 좀 해당 물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경매 물건 분석하는 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 공부, 경매 공부 다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예, 아무튼 이분은 훨씬 더 길게 했어요. 아, 진짜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짧네요. 저는 진짜 이인혜 대표님 볼 때마다 많이 진짜 배워요. 이제 노력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시간 관리 정말 잘하시고 이번에 그런 책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블로그도 책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부동산 공부하는 진지한 태도라든지 시간 관리하는 모습들 그리고 솔직히 애가 3명이면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도 이렇게 여유 있게 모든 활동하시는 것들 보면서 좀 많은 귀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가셔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카페도 있으시고 또 유튜브가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질문하시면 답변도 주실 것 같아요. 네,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강의 온라인 강의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온라인 강의 하면은 제가 이렇게 물건 피드백 해드려요. 피드백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피드백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난 마지막 인사 못하겠어.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